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김현수 작가의 신작이죠. 일곱 회의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신간이 나왔다 그래서 되게 반가웠는데 더 반가웠던 거는 백석 시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네, 백석. 네, 소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백석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월북 시인으로 분류됐고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무인들이나 시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사랑받는 시인이었지만 저희는 교과서에서도 읽지를 못했고 2007년이나 돼서 문학동네에서 제대로 된 백석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영화 동주를 보면 윤동주가 백석의 사슴 그거를 이렇게 필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돈이 없어서 백부밖에 내지를 못했다는 거를 필사하는 장면이 나와서 어쨌든 저는 이 책이 나와서 사봐야 되겠다 해서 읽었는데 좀 약간 씁쓸하고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백석을 책이 아니라 그 심야 라디오에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이름 뭐 아가씨 나타샤 이름 나오고 흰 당나귀 나오고 눈 나오고 눈이 푹푹 오고 막 해서 시를 이렇게 라디오로 듣는데 막 그 이국적 영상이 막 이렇게 스쳐가면서 또 아픈 사람이 느껴졌던 이 시를 처음 들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네. 그 백석은 평안북도 정주 출생이고요. 본명은 기행입니다. 백기행.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고 원래 고향이 일본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일본 유학파에다가 영어와 러시아를 능통했고 당대 최고의 미남이자 문인계의 모던보이였죠. 이 머리 현빈 닮았다는 얘기 많이. 이 머리 스타일 보세요. 이 잘생긴 얼굴에 이 머리 스타일.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뭐 대학교 1학년 이런 19세의 나이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그 소설 그 모의 아들로 당선이 됩니다. 조선일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25살, 1936년 25세가 되었을 때 시집 사슴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소설과 산문 등도 쓰셨습니다. 네, 그 지금의 성북동 길상사가 있었는데 전에 거기가 대원각이라는 고급 요정이었어요. 이 얘기는 백석이었던 러브스토리 얘기를 들었는데 이곳의 주인이자 기생이었던 자야가 있었는데 당시 그 1,000억 상당의 그 대원각을 무소유를 쓰신 법정 스님에게 무료로 시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까지 1,000억은 백석이 시 한 줄만 못하다면서 그래서 바로 그녀는 백석의 연인이었습니다. 백석이 만주로 떠났을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둘은 거기서 좀 생각지도 못한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 자야 여사가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죽으면은 눈 많이 내리는 날 유골을 길상사에 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평생 백석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다 돌아가셨던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죠. 나중에 책도 쓰셨죠. 내 사랑 백석. 저 읽어봤습니다. 너무 이제 백석이 사실 이 자야라는 분과 사랑을 했는데 그 가족의 반대,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집안이 소개시켜주는 청중가 거기에 장가를 들죠. 근데 다시 자야에게 와서 만주로 도망치자 그랬는데 자야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백석이 1937년에 혼자 만주로 가서 그게 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죠. 그 이후 문학사에서 1948년에 학풍이라는 그 종합 문예지에 글을 쓴 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게 문학에서 사라지셨죠? 네네. 이 소설은 그 이후에 그가 평양에서 어떻게 살았을지가 모티브가 돼서 김현수 작가가 써낸 책입니다. 이제 소설 속의 백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석에 대한 이미지,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모던 보이고 이런 그리고 러브 스토리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이제 사실 소설을 들어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 소설을 읽는 중에는 굉장히 먹먹하고 슬픔이 느껴져가지고 조금 힘든 소설이었습니다. 네, 이제 소설은 해방 이후 평양에서 이제 순수 문학을 한다고 비판받고 그래서 찬양시를 쓰거나
아니면 외국어 번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러고도 창작 부진 작가라 찍혀서 자백위원회에 불려갔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사상이 묻혀 그 천재 시인은 시를 쓰기는커녕 숨만 겨우 쉬고 사는 늙은 남자로 주인공의 캐릭터가 설정되어 있죠. 네,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책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고통을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 슬픔을 모르는 인간, 고독할 겨를이 없는 인간. 그게 바로 당이 원하는 사회주의 인간형인가 봐. 그러니 나도 웃을 수밖에. 인간의 실존이라는 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흐름이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때로는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폭포수가 되고 호수가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늘 기뻐하라. 벅찬 인간이 되어라. 기쁨에 벅찬 인간이 되어라. 투쟁하라. 하라면 그게 가능할까? 내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네. 이런 내용. 네, 시인한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AI 수준으로 당을 위해서만 기쁘게 살라는 그런 걸 강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창작은 안 되니까 창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자기는 번역하겠다 해서 노 번역실로 배치되는데요. 거기서 여자 옥심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와 뭐 같이 이제 어렵게 국수를 먹기 시작해서 이제 국수집에서 번번이 만나면서 이제 자기 살아왔던 얘기, 역경, 뭐 시에 대한 어떤 글에 대한 창작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 얘기했던 옥심이 있는데 옥심의 아버지는 그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했을 때 우리 국민들 그 연해 지점으로 이장했을 때 그때 이주됐다가 또 거기서 잘해서 다시 김일성 대학으로 어문학 과장까지 맡아달라서 요청까지 왔는데 결국 당에서 숙청당해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그 옥심 딸은 아빠를 따라 같이 자살을 하죠. 아빠 갖고 다니는 총으로. 그래서 그 백석이 평해에서 그나마 자기의 어떤 심정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옥심을 잃습니다. 또 한 번 상실에 한번 당하죠. 그게 약간 좀 제가 다른 예전에 그 김현수 작가의 책에서 그 사할린 그러니까 만주, 지금 예전에 우리의 영토였던 만주 벌판에 살고 있던 그 조선족들을 그분이 따라가서 뭐 쓰신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좀 전 별로 재미없게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현수 작가가 이 얘기는 꼭 쓰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만간 그 유역에서 살다가 강제로 그렇죠. 중앙아시아의 그 화물열차로 옮겨져서 살았던 우리 민족의 한 핏줄의 그 아픔을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옥심이라는 그렇죠. 인물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1958년 47세의 백석은 작가 동맹에서 이제 평양에서 동시를 쓰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문학을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상어 이태준을 몰래 밤에 찾아간 일이거나 아니면 러시아 여자가 있어요. 시인인데 벨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 시를 소련으로 몰래 보내요. 이 벨라가 백석 씨 되게 좋아해서 어떻게든 출간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창작 노트도 벨라한테 몰래 보내요. 소련말로 이제 번역해달라고. 근데 그거가 이제 또 발견돼가지고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그걸 회수되고 또 부르주아 반동으로 물려서 저기 시골 삼수군 관평리에 있는 국영 협동조합에 내려가서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석은 소설에서도 불시에 이렇게 체포돼서 검문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백석이 이렇게 불시에 체포돼서 이제 흰 벽을 보면서 막 자기 어린 시절 뭐 어른들 집안 어른들도 뭐 떠올리고 그때 먹었던 뭐 두부 콩나물 고사리 돼지비계 이렇게 떠올리고 소옥소옥 내리는 이런 해상 장면도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자기 옛날에 첫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 결혼식에 만났던 여자, 한눈에 반해서 만났던 통영 여자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 여자 좋아해서 통영으로 보러 3번이나 갔는데 막 길이 엇갈리고 그리고 그 여자 이어달라고 부탁했던 친구가 나중에 근데 결국 잘못된 만남으로 둘이 결혼하잖아요. 그 노래 가사죠. 난 너를 믿었기에 내 친구를 만나. 그런 그 아픔을 갖고 쓴 시가 있습니다. 딱 그 부분만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게 흰 바람 벽에 있어. 그 부분인데요. 통영의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네네. 그 부분만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그 사회에 갇혀서 글도 못 쓰고 처참하게 수시로 체포되는 백석은 그나마 그 어릴 적 추억, 그 사랑했던 어떤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 그러니까 일곱회, 이 일곱회라는 게 1958년부터 63년까지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일곱회의 행적을 쭉 쓰다가 그 마지막 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석은 삼수리의 협동조합의 양치기 생활을 하는 걸로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이게 작가, 김연수 작가가 뒤에 쓰셨어요. 그 동갑인 작가가 백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덕원신학교 학생들의 연주를 들려주고 또 늙은 그 백석에게 상주의 초등학생이 쓴 동시를 읽게 했을 뿐. 네, 그리고 이렇게 삼리로 갈 때 그 낯선 역에서 어떤 그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뭐지 나와 나타샤 그거 왜 암송해서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나 아니라고 나 그거 쓴 사람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장면 참 슬프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서 또 한 번 더 슬펐던 건 이 시인이 눈 깊은 사인 산골 구석 유폐된 시인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며 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백석은 자신이 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그 완벽한 절망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설은 그 심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실패였다. 남들이 문학의 순수성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쪽으로 선회할 때 시인으로 기억되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도 못했으며 시골 학교의 선생이 되지도 못했다. 네, 역사의 파고에서 한 시인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때 또 한 부분이 더 있는데요. 저는 시인의 심정을 천불에 비유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천불이요. 아바이 천불났소. 청년이 말했다. 어쩐지 달뜬 목소리였다. 천불이 뭐요? 기행이 물었다. 하늘이 내신 불이란 말이오. 하전민들이 개간하기 위해 피우는 불이 땅속 뿌리로 타들어가는 지불이라면, 그래서 석 달 여럿이 하얀 연기를 뿜어 보이지 않는 불이라면 천불은 저절로 생겨나 순식간 숲 전체를 활발 태우며 나무들을 서 있는 숲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 불을 보고 두뇌의 하전민들은 생을 향한 어떤 뜨거움을, 어떤 늦거움을 느낀다고 했다. 불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살길이 열리는 것이기에 천불을 바라보며 흥분한 청년 옆에 서 있자니 기행의 가슴도 은은하게 두 방만 잊을 치기 시작했다. 그 어떤 하얗게 눈이 내려있고 그냥 그러니까 눈이 푹푹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마음에 뭐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잘못해도 감시받고 어린 양을 받아내는 일 이런 일을 하시는 그런 와중에 저기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불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백석은 시인이잖아요. 시인이라면 감정 덩어리고 감정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인데 감정을 거세하고 당을 위해서만 어떤 움직이는 어떤 조각? 그러니까 그런 게 살라는 거는 정말 살인을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걸 좀 정리하면 이게 얘기할 때 좋은 문장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 백석을 어떠했으리라고 예상하고 했던 좋은 문장들, 슬픈 문장들이 참 많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현수 작가님이 백석의 시를 여기에 엄청 많이 잘 녹여놓으셨어요. 옥심과 국수를 먹을 때는 국수시가 떠오르고 여기 쓰진 않았는데 취조받을 때 그 스크린에 떠올리는 어린 시절 그 여우 난골 쪽의 시들 아니면 뭐 그 친구 준이랑 막 얘기하다가 예전에 네가 그 만주에 혼자 갔을 때 그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면서 유동 박씨 그럼 네 인생이 그 시보다 더 힘들어서는 안 되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잘 녹여내신 게 참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추천드립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